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7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인트로 노래는 삐삐밴드의 노래인데요. 지금 이 노래를 그러면 77번째 제가 틀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인데도 매번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서 오늘은 이 노래의 속도감이 크게 느껴져서 저도 좀 급하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항상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네. 반복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를 또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이랑님이세요. 이랑님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저는 이랑님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늑대가 나타났다 들려드릴게요.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 길을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이랑님의 늑대가 나타났다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 우리가 여신 칭송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소개를 지나치죠. 소개라기보다 거의 이 안에 내용들을 읽으신 느낌이 들 만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읽으면 다르죠. 책에는 그림도 있으니까요. 그림을 보면서 또 읽으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장 누드화의 전통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앞에는 사실 앞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누드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혹은 이 누드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다른 그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앞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 누드화를 살펴볼게요. 짠 하고 넘기면 네, 이야기의 시작은 또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있거든요. 요즘 문방구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만 근데 문방구 구경하는 걸 전 좋아해서 가끔 들리는데 장난감만큼 많은 화장품하고 액세서리가 있어서 좀 놀랐어요. 정말 어린이용 섀도우, 립스틱, 얼굴에 바르는 것까지 막 있고요. 또 매니큐어도 있고 막 반짝이도 있고 얼굴에 붙이는 스티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 책은 6년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문방구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또 문방구를 안 가봤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의 화장품을 사주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어린이 뷰티 유튜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2012년에 화장 안 하면은 왕따 당한다는 그 초등학생들의 상황이 기사화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어릴 때부터 지정성별 여성은 꾸밈을 당연한 것으로 꾸밈을 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하는 지탄을 받아도 되는 그런 이상한 사실은 무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부장제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영향을 발휘하겠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신중심 사회에서는 교회와 결탁을 해서 여성을 침묵시키고 여성을 배제하고 또 왕과 귀족의 힘이 세졌을 때는 또 그들의 눈요깃거리로 여성을 만들어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또 여성의 어떤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처럼 자본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 극단에 이르렀을 때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상품화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계속 진화 혹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문제의식들을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벗은 비너스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비너스 누드화는 옷을 벗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상에서는 옷을 벗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여성은 남성의 누드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훨씬 낮았기 때문에 에로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감정의 교류는 여성하고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중년 남성과 시민 소년 남성이 나누는 게 에로스인 거죠.
그리고 뭐 육체적 관계만 한다기보다 이 뭐 삶의 지혜와 뭐 경보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 주면서 그렇게 에로스도 나눴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름다운 몸을 조각한 것은 남성의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여성은 대체로 이제 옷을 입혔어요. 코레라고 하는데 소녀상을. 그리고 코레의 옷 주름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지가 이제 기술력의 척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옷이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는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여성의 몸의 곡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서는 조각가 플락시텔레스가 처음으로 아프로디테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조각상에서 기원전 한 33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거기에서 최초로 완전히 옷을 벗는데 이게 바로 비너스 누드화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거든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기는 해요.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 속의 사랑의 여신이고 비너스는 로마 신화 속에 같은 역할을 하는 여신인데 그래서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통합해서 혹은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기 때문에 그리스 조각에서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벗겼고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여신, 사랑의 여신으로 누드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가 중심이 되기 이전에는 성행위, 성관계는 그러니까 성적 쾌락, 즐거움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제 드러난 폼페이의 벽화를 보면 성관계를 담은 장면들이 그림이 벽화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포르노처럼 남성이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가들은 비너스를 눕혔을까 110페이지에 제가 조그맣게 실어놨는데 되게 다양한 체위이고 여성이 상위 체위이기도 하고 여성의 즐거움을 위해 남성이 봉사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막 3명이 하기도 하고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고 하면 현대에는 남성 중심으로 여성을 좀 대상화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폼페이 벽화에서는 여성도 성적 주체로서 그리고 이 성관계를 맺는 방법이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다양하게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금욕주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기독교가 성욕을 악으로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한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악으로 여겨지고 성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설처럼 당연하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이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바티칸 궁에 있는 천장화, 천지창조 시리즈에 보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을 여성으로 그린 그런 식으로 여성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여성은 사탄이고 여성의 몸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중세가 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인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인간을 중심으로 두게 되고 또 해부학 같은 것들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성을 마구마구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 뒤러라는 화가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신을 예수님처럼 그렸던 그 뒤러는 창조주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 전문가 집단, 지식인들의 마음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부터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처럼 이 화가들이 기준들을 막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화가들은 중세시대 화가처럼 그냥 장인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학문을 연마한 아카데미 4년제 코스를 지나오면서 지식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마치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남성 화가들이 보기에 심이 좋은 여성을 그리는 것이 누드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1항의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신의 놀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이야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요즘도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중년의 나이에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는 항상 같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들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선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엔 모두가 집을 떠나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단순한 영웅은 사람들을 대신해 제물로 바쳐줘 죽음을 맞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좋은 이야기는 향기를 품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죠. 모든 이야기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비극. 비극은 제물이 흘리는 피를 받는 입구가 넓은 모양의 조시. 네, 이랑님의 신의 놀이 들으셨습니다. 이랑님은 좋은 이야기를 창조함으로써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을 놀이하는 것, 신처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들은 남성이었던 거죠. 거의 남성들만 화가가 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아주 드물게 여성 화가들이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1970년대까지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남성 지식인, 권력자, 화가들은 본인들이 보기에 심이 좋은 여성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누드가 유행했던 환경을 보면 조금 더 그 맥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술사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최초의 누드화라고 하는 것은 조르조네가 그린
근데 조르존에 내가 그리다가 이제 죽는 바람에 조수였던 티치아노가 완성을 했다고 하는 잠자는 비너스예요. 이 조르존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이 베네치아는 누드화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교황청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금욕주의, 성도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전 세계에 진귀한 물건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국제 무역항이 있어서 이 선원들이 이제 머무르고 쉬고 돈을 쓸 수 있는 곳이어서 성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구매력을 갖춘 상인들도 많았던 거죠. 이 모델을 구하기 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을 다르게 여겼기 때문에 남성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성은 몸 그 자체로 환원해서 여성은 몸이 보여지면 수치스러운 것, 더럽혀지는 것, 타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델이 되려면 이 화가 앞에서 몸을 계속 보이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수치를 느끼는 타락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미 타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모델로 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산업이 발달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모델을 구하기 쉬웠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진귀한 물건들을 보러 귀족들이 모여드니까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누드화를 가지는 게 유행이었고 그래서 성에 가장 내실에 걸어놓고 이 사업 파트너나 정치 파트너에게 이제 파트너가 방문을 하면 먼저 누드화 앞으로 가는 그래서 누드화를 보면서 품평을 하면서 사실은 다 남성들이잖아요.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남성 연대를 다지는데 썼던 게 누드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그림 속 여성을 마음껏 자기네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은 사람, 인격체로 보이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사물화돼 있고 그리고 이 감상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감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 여성을 그렇게 재현하는 것에 중심에 누드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 미술 시간에서 절대 배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의 맥락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이라고 결정된 걸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사실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책에는 좀 더 여러 그림을 다루면서 이 누드화가 왜 눕게 되었는지, 누운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내요. 그래서 잠자는 비너스와 큐피드를 그린 그림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앵그르가 그린 그랑드 오달리스크도 다룹니다. 또 앵그르가 그린 터키탕에서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의 신체가 이렇게 그쵸. 그랑드 오달리스크도 그렇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의 의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과 대조되는 마네가 1863년에 그린 올랭피아도 다룹니다. 올랭피아는 그쵸. 누드화의 전통에 반기를 드는 그림이에요. 이 누드화의 전통 안에서는 사실 한 18세기 정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성매매 성산업 종사하는 여성들을 누드화의 모델로 그려놓고 기만적으로 비너스라고 여신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에 내어놓거나 아니면 대저택에 들여놓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 올랭피아는 대놓고 비너스를 그린 게 아니라 이 파리에서 많이 뭐 유행했던 성산업 종사 여성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대놓고 그래 너네가 그린 건 여신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잘 보이겠다는 생각이 1도 없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두턱이 드러나도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림을 보고 있는 관객을 오히려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또 신발을 신겨서 세속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또 목에 초커를 이렇게 목에 딱 달라붙는 까만 리본을 해서 성매매 종사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비너스 누드화는 한 10등신 막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좀 현실적인 비율로 그려요. 사람들이 매우 화를 내고 이 그림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뭐 너무 못생겼다, 아니면 눈빛이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환상만 보고 싶어 하는데, 파리에 그렇게 많은 성매매 여성이 있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누드화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도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아는 것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막 공부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잖아요. 이 테피다리움에서라고 하는 그림을 발견한 게 이때 책을 쓰면서 되게 깜짝 놀란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1881년에 로렌스 엘마 테디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누드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 다른 누드화는 그냥 남성 이성애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물화돼 있고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대상으로서 여성의 육체가 살덩어리로서 존재한다면, 이 테피다리움에서라는 그림에서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건 맞는데 이 모델 여성이 무언가 손에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타조 깃털, 그리고 한 손에는 스트리질을 들고 있습니다. 스트리질은 뭐냐면 몸에 이제 기름 바르고 긁어내는 도구 같은 건데, 약간 곡선으로 돼 있는 기둥같이 끝이 동그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남성 성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위 도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여성의 얼굴이 엄청나게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없어도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것 같은, 남자 필요 없는 그냥 스스로 만족스러운 여성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비누 회사에서 이 그림을 광고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이 빨갛게 상기된 여성의 얼굴과 스트리질의 모양이 이제 자위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설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막 우려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광고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옷을 입지 않은 여성 신체가 어떤 때는 누드고 아름답고 예술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설적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성이 온전히 성적 대상이 돼서 남성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면 예술인 거죠. 누드화, 예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림처럼 여성의 능동성이 드러나고 남성의 필요 없어지는, 남성의 감상이 방해되면 외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은 드러내면 안 되고요. 남성에게 모든 걸 내맡기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여야만 관능적이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이 관능적,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잘 하는데 구글에 관능적이라는 단어를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여성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의 주체가 누군지, 이성애자 남성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이게 참 처참하고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테피다리움에서 로렌스 엘마 테디마 1881년작입니다. 아마 검색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누드화는 뭐 비너스처럼 그냥 누워 있는 거 말고도 다양한 인물을 누드화로 그리는데 다나에처럼 이렇게 탑에 갇혀가지고 제우스의 막 은총을 받는다든지, 사실은 갇혀서 강간당하는 거잖아요, 다나에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누드화의 좋은 소재로 쓰이게 되는 거죠. 다나에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신 중에서 비너스하고 같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주인공이 다나에인데요. 다나에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냐면, 다나에의 아버지가 신탁을 받는데 자기의 딸인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이 할아버지를 죽인다, 자기를 죽인다 라고 하는 신탁을 받습니다. 대체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신탁은 대체 그쵸, 이상하죠. 어쨌든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못 만나게 노쇠로 만든 탑에 가둬요. 그런데 제우스가 이제 엄청난 바람둥이잖아요. 제우스가 다나에를 어쩌다 보고는 반해요. 그래서 거기선 비유적으로 무릎 사이로 황금 소나기를 퍼붓는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성관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제우스의 정액을 받고 황금 소나기가 제우스의 정액이에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거죠, 다나에가. 근데 이런 얘기는 뭐 여인의 아름다운 미, 그러니까 첨탑, 뭐 노쇠탑에 갇혀도 아름다운 여성은 이제 뭐 다 미가 드러난다, 뭐 이런다거나, 금지된 사랑을 제우스가 잃었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다나에는 감금당한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감금당했는데 거기다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간까지 당한 거예요. 그쵸?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또 남성 중심적으로 되게 환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거를 남성 화가들이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 방식도 매우 그냥 살코기같이 육체 덩어리처럼 그려냅니다. 다나에는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림에서 보면 이름만 주어졌을 뿐 아무 주체성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을 누드화에서 좋아했던 거죠. 또 이제 약간 열이 오르네요. 이럴 때 또 노래로 좀 열을 내려볼게요. 이랑님의 내가 만약 신이라면 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일 때는 즐겁고 재밌었는데, 맛있는 걸 처음 먹었을 때에도 입안이 신비로워서 이런 걸 매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네, 이랑님의 내가 만약 신이라면 들어보셨습니다.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신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MBTI에서 이런 상상을 안 하면은 N이 아니라 S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상상과 공상은 차이가 있잖아요. 상상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상상이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상상보다 공상이어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인간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 자체가 공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르네상스의 권력을 가진 지식인 남성 화가들은 그쵸,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해서 보기 좋은 피조물로 누드화를 마구마구 그렸는데,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 이후 세대의 화가들도 마구마구 그렸고,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도 이제 거의 그냥 고기 덩어리 같은 상태로 비너스를 바다에 그냥 새허연 육체 덩어리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까무러쳐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린 알렉산드르 카바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1863년작은 살롱전에서 최고의 그림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막 국왕이 사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예술이 무슨 짓을 한 건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저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들을 해왔는데, 여성이 예술을 한다는 건 대체 이 전통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남성 화가들이 한 짓은 진짜 대단해요. 어떤 역사를 다 그냥 무시합니다. 알락시스 제방 위에서 발견된 제노비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노비아는 누구냐면 3세기경에 팔미라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었던 사람이 제노비아인데,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로마하고 맞대결을 펼칠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노비아는 당시에 어느 사내보다도 낙타를 잘 타고 지도력도 뛰어났다고 해요. 이 제노비아는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 살던 집시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절반 정도를 무너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터키에 이르는 엄청난 왕국을 건설한 여왕입니다. 제노비아는 하얀 낙타를 타고 선두에서 7만 군대를 이끌며 지휘를 했는데, 역사상 이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여왕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가 사활을 걸고 제노비아 군대하고 맞붙으면서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노비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그 북으로는 아락시스 제방 위에서 제노비아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떠냐? 역사에 기록된 가장 용맹스러운 여왕을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이제 일으켜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집시 아버지와 이집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제노비아는 그런 피부색이 더 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묘사에도 갈색 피부와 새까만 눈동자가 매력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윌리엄 부그로가 그린 제노비아는 백인입니다. 그냥 누드화의 문법대로 그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옮기는 남성의 손이 제노비아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렸다기보다 위대한 여왕조차도 남성들에게 몸을 맡겨지는 신세가 되고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되고 남성의 성적 접촉이 되는 그냥 소유물일 뿐임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 감상자 소유자를 위한 대상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너무너무 강하게 발견되는 거죠. 이게 전통이 되었다는 거죠. 7장에서는 이 누드의 후유증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누드가 누드만의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누드의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누드는 권력자의 시선으로 소유물 상태의 여성을 재현한 것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시선에 익숙해진 남성들, 남성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019년에 이미 해외 뉴스를 통해서 인셀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본문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최근 인셀은 비자발적 금욕주의자를 줄인 말이에요. 인셀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성의 존재 이유를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여성에게 인기가 없어서 성적 욕구 충족에 좌절한 남성들을 일컫는데요.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원망하고 그러다 그 마음이 분노로 변하면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남성에게 과도한 성욕을 가지도록 부추기고 남성의 성욕은 항상 충족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런 시각 문화가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남성의 자존감을 해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현상의 배후 중 하나는 남성이 관계 맺기나 의사소통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도록 학습시키는 시각 문화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6년 전에 저의 생각이 점점점 맞았구나라고 확인되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의 문화적인 현상, 상황들을 이제 누드화의 영향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렬 테스트를 8장에서 소개를 해요. 이 충렬 테스트는 우선 백델 테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얼마나 여성이 주변화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그 테스트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누드를 이제 제가 정의를 책에서 하는데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를 기준으로 한 남성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적 욕망의 소유자라는 입장에서 문장이 좀 길어요. 남성을 시선의 주체로 놓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미지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이 성적 대상화가 무엇이냐를 또 보면 사람이 신체 혹은 신체의 일부로 타인에 의해 소비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성적 대상화라고 철학자 샌드라 리 바트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제시하는데 도구화, 자율성 부인, 비활성, 대체 가능성, 가침성, 소유, 주체성의 부인을 삼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풀면 이래요. 먼저 도구화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율성의 부인은 자율성이나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그 상대를 취급하는 거죠. 세 번째, 비활성은 행위성이나 행동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걸 말하고요. 네 번째, 대체 가능성은 다른 것 또는 유사한 것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네. 다섯 번째, 가침성은 깨부술 수 있고 침입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고, 여섯 번째, 소유. 타인에 의해 소유되고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취급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주체성의 부인은 경험이나 감정이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드는 생각의 전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드 이미지 여성들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충렬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필연적인 노출인가? 그러니까 인물이 노출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출이 그 상황에서 필연적인가, 꼭 필요한 건 맞나를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얼굴이 보여져야 되고 당연히 얼굴의 표정과 동작의 의도가 명확한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누드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뭔가 해벌레 하거나 아니면 뭐 엑스터시에서도 했지만 성적으로 뭐 이렇게 흥분된 상태거나 멍하거나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얼굴이라는 말 자체에 얼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은 매우 중요한데 표정에 의미가 없는 상태인 게 누드가 거의 많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 나이, 성격 등 개인적 특성을 알 수 있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드화 여성은 그냥 꽃 장식처럼 기분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인적 특성은 안 중요해요. 대상화된 어떤 물건이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그래도 좀 느슨했어요. 3가지 중에 2개가 노면 누드라고 보자. 3개 다라고 하면 정말 거의 모든 여성 이미지가 누드이기 때문에 2개만 했었습니다. 이 충렬 테스트는 이미지가 옳은지 그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살아있는 인간,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을 가진 오롯한 존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소재처럼 사물처럼 표현해서 성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이 재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좀 촉구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만든 테스트입니다. 여성을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단지 감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누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몇몇 작품들을 충렬 테스트로 이제 풀어보시기를 책에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럼 대체 페미니즘 때문에 옷을 안 입은 사람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냐, 예술의 금기 영역이 생기는 거냐, 이런 또 이제 반론을 하실 것을 생각해서 이 누드와 대비되는 네이키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원래 네이키드는 누드의 미술사라고 하는 것을 쓴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네이키드는 당혹감을 함축하는 알몸, 그러니까 그냥 지상에 비루한 현실의 몸이라고 하면서 비하하면서 누드를 균형 잡힌 건강하고 자신만만한 육체, 재구성된 육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여성의 신체를 건강하거나 자신만만하지 않게 오히려 점점 더 사물처럼 재구성하는 관습이 예술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받으면서 누드화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시선의 주체인 남성에게 보이기 위한 여성의 신체는 이 단지 벌거벗은 상태의 몸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실 누드는 욕망과 감정을 가진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육체를 성적 대상으로 탐닉할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수동적인 몸의 상태인 거죠. 전시된 육체인 거죠. 그래서 누드는 벗었지만 시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크가 누드를 칭송하기 위해서 비교한 네이키드의 개념을 비틀어서 네이키드는 단지 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옷이라는 껍데기를 걸치지 않은 상태, 어떤 꾸밈 장치도 없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서 네이키드를 정의하고 이 네이키드야말로 누드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항 시선, 대항 입장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책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제 진단 테스트로 현대의 여러 이미지들을 제시하고 이것은 누드일지 아닐지를 맞추게 하는 것으로 책을 본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며가 나오는데요. 나오며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시작할 때 들어가며에 이제 소녀가 소나기를 읽으며 누구에게도 감정이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저인 거죠, 사실은. 소녀가 자라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여성이라는 몸의 틀 속에 갇힌 누드가 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이제 타협과 저항을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낸 소녀가 대화를 요청합니다. 가부장제에서 부여한 여성의 가치와 위치를 받아들인 채 자신을 시선의 대상으로 붙박아 놓는다면 옷을 벗지 않았더라도 누드와 다름없을 겁니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시각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역사적 인격체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답게 표현할 수 있는 네이키드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로부터 온 시각 문화가 현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더 다양한 문제 제기의 릴레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남성 중심의 시선에 대한 재고와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미술을 하는 여성 작가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여러분도 저에게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이 책의 내용에서 설득력 있는 것, 동의할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지정성별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이 즐기고 소비하는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책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성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저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찰은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더 쉬운 일이지. 그래서 어쨌든 네, 저의 이런 주장이 막 인기를 얻지는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의 전시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 사이 동안 모두 몸과 마음 잘 살피면서 지내셨기를 바라고 또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조금밖에 못 들려드리지만 이랑의 우리의 방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는 눈앞에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활기로 가득 찬 세상과 도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나와 닮은 사람들을 어디선가 만나고 닮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